지난 시간 아군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지만 상대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지상 공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윤상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2차 대전에서 지상군을 아주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지상 공격기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크게 높아졌는데요. 그러면 이때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나라가 있죠. 바로 미국에서도 이 개발을 시작을 해야죠. 사실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는 거의 지상공격기라는 게 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미국도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개발에 돌입은 하는데 이제 개발한 전투기가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A1 스카이레이더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개발이 끝나고 완성이 됐을 시점에는 이미 2차 세계대전은 끝나 있었기 때문에 그 첫 데뷔전은 5년을 더 기다려서 이제 6.25 전쟁 때 그때 이제 첫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때 유엔군의 이제 근접 항공 지원 자산으로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공산군의 보급을 차단하거나 이제 전차 등을 파괴하는 역할로 이제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A1이 제대로 활약한 전쟁은 그보다 또 한참 뒤인 이제 베트남 전쟁 때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 때는 사실 이 지상공격기의 역할이 좀 더 맞는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글전에서 이제 보병들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싸우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항공 세력의 이제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경우도 많았고 저속 항공기가 이제 채공 시간이 긴 편인 비행기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계속 배회를 하면서 아군을 도와주는 비행기들이 더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를 격추했어요, 제가. 아니 사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네대 편대가 지상 공격을 하다가 북베트남 미국이가 출몰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 17이라 어쨌든 접근을 해서 기관포를 쏴야 되잖아요. 네 대가 빙글빙글 돌면서 어떤 그 약간 역마차 대열 이런 약간 느낌으로 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린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 머리를 가운데 모으고 뒷발을 다 뒤로 뺀 다음에 계속 발로 차다 보니까 사자가 맞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미그 17이 그거 공격하려고 들어왔다가 결국은 맞아서 그냥 격추당하는 그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와 이거 10년 뭐 5년 이렇게 전쟁이 더 길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독일의 많은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트기에 관련된 이야기. 항공 기술은 제트기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다르죠? 바로 A4 스카이호크입니다. 이 더글러스에서 해군 및 해병대를 위해서 만든 공격기인데 이게 정말 뭐라고 할까 명기라는 게 복잡하고 정밀하고 첨단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항모에서 대량으로 쉽게 빨리빨리 운용할 수 있게 만든 기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단순하고 신뢰성 있고 작게 만드는데 얼마나 작냐? 사실 딱 보기에도 별로 안 크잖아요. 이게 보통 함재기는 공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날개를 접어요. 적어도 날개를 접는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 그럴 필요가 없거든. 없어요. 작으니까. 안 접어도. 예. 무장 탑재량이 그러니까 크진 않아요. 3.9톤. 근데 뭐 그때 기준으로는 준수하죠. 600km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3.9톤. 3.몇 톤이면 엄청 크죠. 사실 3.9톤이면 2차 대전 때 경폭격기 중에도 그거보다 못 싣는 것들이 많았으니까 크기에 비해서는 무시 못할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기간이 길어요. 54년부터 79년까지 25년. 굉장히 오래 만들었고 실전 임무도 미 해병대에서 98년에 마지막으로 퇴역했는데 미 해군은 가상적 역할로는 2003년까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공군은 2005년까지 여기에 뭐 레이더라든가 이런 전자기기를 업그레이드해서 슈퍼 스카이호크로 2005년까지 있었고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아직까지 현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한 기체죠. 이스라엘 공군도 2015년까지 썼습니다. 주로 근데 이제 이미 전투 임무에서는 퇴역을 한 뒤고 이거를 갖다 이제 전용을 해가지고 고등훈련기로 이제 한참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군이 이걸 특히 오래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항공기가 설계가 좀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막지대에서 쓰더라도 뭐 모래바람 들어오고 뭐 그래도 별로 잔고장이 좀 없는 편이고 정비도 좀 쉬운 편이고 일단 기체 자체도 굉장히 튼튼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년부터 지금까지도 아직 날아다닌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4와 함께 미 해군에서 펀치를 담당했던 것이 기체가 바로 A6 인트루드이잖아요. 예. 인트루더. 네. 근데 이게 베트남전에서도 큰 활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체인가요? 사실 인트루더 하면은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아마 영화 때문에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최후의 출격이라고 아마 한국에서 번역을 했을 텐데 그 원제 제목이 그 플라이드 오브 인트루더입니다. 벌써 제목에서 주인공이 누군지가 나와 있죠. 네, 인트루더네요. 플라이드 오브 인트루더. 예. 그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생긴 것부터 굉장히 독특해서 다른 항공기랑 잘 착각하기가 힘듭니다. 앞서 A4랑 완전히 다른데요? 꿀 잘 퍼올 것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약간 느낌이 공격기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약간 앞쪽은 펑퍼짐하게 넓고 이제 뒤는 좀 네. 얄쌍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약간 얇은 디자인으로 가는데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드문 항공기에 속하는데 조종석이 병렬 방식입니다. 오른쪽 왼쪽에 앉아요? 예. 그 사실 이게 병렬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게 이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조종석 공간을 갖다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로 앉으면은 기본적으로 계기판 같은 걸 갖다 앞뒤에다 따로 설치해야 되는데 요 양옆에 앉아 있으면 그냥 한 장으로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장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얘기하기 쉽죠 좀 앞뒤로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쉽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시다시피 앞이 넓어져 가지고 좀 양력이나 뭐 이런 거에 좀 기동성이나 이런 거 좀 영향이 있고 레이더에도 기가 막히게 잡힐 그렇죠. 것 같은 느낌? 네. 머리가 넓어지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좀 그 약간 운전 연습할 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쪽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좌회전은 쉽게 하는데 우회전은 좀 약간 어색해지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보고가 좀 있습니다. 조종사가 왼쪽 선에는 쉽게 하는데 아무래도 오른쪽은 좀 약간 공간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어려워지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방식을 잘 채택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앞에 시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캐노피를 쓰게 되면은 이 각도를 다 쓰게 되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캐노피를 쓰게 되면은 가리게 되니까 가리게 되니까 이제. 근데 딱 봐도 무장은 많이 할 것처럼 생겼어요. 무장량은 꽤 많이 들어가서 거의 B17 정도로 꽤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굉장히 의외인 게 저는 저기에 그만큼 들어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니 근데 딱 보기에도 앞선이 넓으니까 예. 예, 면적을 양옆으로 넓게 차지해도 이 폭장량이 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특징은 뭐냐면 처음부터 이제 전천후 공격기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뭐 쉽게 말하자면 악천후 뭐 비가 오든 뭐 바람이 불든 뭐 그래도 좀 약간 기후 영향을 좀 덜 받는 편이고 그러면 이때 아직 저 GPS가 상용화가 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그 소위 말하는 항법 장비가 다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대 치고는 비교적 정밀 폭격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베트남 전쟁에 투입돼서 활약을 한 이유가 저공 비행으로 들어가서 적지 중심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 핵심 타격을 때리고 나오는 역할을 갖다가 주로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요 인트루더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진짜 미국의 공격기는 A10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된다기보다도 우리가 아는 미국 공격기 중에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의 공격기 그러면 이거밖에 모르실 거예요. 너무 상징적이죠. 진짜 네. 아이콘이라는 말이 딱 떠올리게. 이 A10은 이게 사실 등장한 배경이 공포에서 시작했어요. 공포. 뭐냐? 1960년대 유럽과 나토, 미국이 가진 공포가 있어요. 아 소련의 전차에 대한 공포요? 바로 맞습니다. 진짜 소련 전차는 몇만 대가 미적을 쓰나미처럼 밀려올 텐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냐 했다가 딱 떠올린 게 정말 저거를 몰려오면 쓸어내면 되지. 그 쓸어낼 공격기를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프로젝트가 A10인 거예요. 뭐 폭탄이나 로켓 이런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뭔가 정말 짱짱하게 센 기관포를 달아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부르륵 긁어가지고 쓸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짱짱한 기관포 무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싣고 다닐 비행기도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투트랙으로 개발된 게 바로 이 A10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76년부터 실전 배치가 돼서
우리가 아는 A10이 됐는데 그게 벌써 50년 가까이 됩니다. 아. 와, 길다. 근데 지금도 잘 돌아다니잖아요. 놀랍게도 아직까지 날아다니는 거죠, 정말. 이게 참. 아니, 그러면 이 A10의 특징과 성능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저 홍 편집장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이 아마 별명 중에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포가 중요한 거였고 항공기는 이제 나중에 갖다 붙였다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들을 하는데 농담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예. 1차 대전이나 이렇게 보면 해군을 워낙 좋아하는 영국이 이거 땅으로 다니는 배야 이런 아.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거 날아다니는 전차야, 날아다니는 네. 포야 이런 느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형적인 전차를 상대할 이제 지상 공격기로 처음부터 설계를 한 거고 이 경우는 그 중에서도 독특한 게 아예 저공으로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두들겨 맞을 각오를 하고 만든 네.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항공기를 설계할 때 대부분 이제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게입니다. 네. 왜냐하면 날아다니는 물체다 보니까 가벼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재질이라고 해봐야 뭐 복합재라든가 뭐 카본 섬유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네. 이 경우는 지금 동체를 처음부터 아예 티타늄 황금을 썼습니다. 와. 그래서 별명 자체가 아예 티타늄 욕조고 몸뚱이에 대한 별명이 아주 두꺼운 구간에는 그 티타늄 덩어리가 그 최대 38mm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진 않았는데 그 중복 설계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종관을 이렇게 조종하게 되면은 요 각종 비행면들이 네.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혹시 피탄을 당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끊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해가지고 난리가 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보통 이 라인을 갖다 예비로 이제 두세 개를 같이 깔아 놓습니다. 아. 근데 뭐 요새는 사실 그런 항공기가 일반적인데 이제 요때 드물었다는 건데 요 경우는 심지어 라인을 갖다 아예 완전히 분리를 시켜 놔가지고 하나가 끊기더라도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살아있게 이제 좀 설계해 놓은 게 특징이고 우리 오락실에서 목숨이 세 개인 것처럼.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종석 자체도 이제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요게 이제 시야를 갖다가 좀 최대한 넓게 잡게 만들려고 이제 저렇게 독특한 디자인을 갖게 됐습니다. 무슨 캐릭터 같아요. 귀엽죠 뭐 사실은. 네. 뭐 시야는 너무 좋겠지만 다른 쪽에서 공격받기도 참 노출 면적이 넓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약간 그렇죠. 그 몸통에 비해서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좀.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몸통을 보면 알겠지만 엔진이 뒤에 거의 무슨 고릴라 콧구멍 형태처럼 뒤에 그러니까 두둥 뒤쪽에 이렇게 달려 돼 있는데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애시당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탄되는 상황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뒤로 뺀 겁니다. 그리고 엔진 두 개를 갖다 붙여놓지 않고 이제 두 개를 갖다 이격을 시켜놓은 건데 혹시 하나가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뭐 화재가 나더라도 다른 쪽으로 옮겨 붙으면 안 되니까 네. 이제 이걸 분리를 시켜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온갖 소화 장비를 갖추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안 꺼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경우에는 아예 비행 중에 엔진을 갖다가 포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버려요? 예, 분리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이제 동체도 아예 저 랜딩 저 동체 착륙을 갖다 약간 염두에 둬가지고 그 완전히 랜딩 기어를 수납하더라도 약간 바퀴가 좀 돌출이 돼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랜딩 기어가 안 열리더라도 바퀴가 닿는 거네요. 약간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드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드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은 항공기 이렇게 날개 같은 거 보면은 미사일을 다는 요 튀어나와 네네. 있는 그거를 갖다 이제 하나하나를 하드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양날개에 4개씩 있고 동체 아래에 3개가 있어서 그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11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문제 기수 아래에 달려 있는 저 기관포. 네. 예, 저게 이제 그 GAU-8 어벤저라고 하는 30mm짜리 이제 기관포인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분당 최대 발사 속도가 4,200발까지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알도 뭐 선택에 따라서 이거저거 교체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독특한 게 그 열화 우라늄탄이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미군만 가능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열화 우라늄탄이라는 게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라늄이란 단어 때문에 약간 방사능 총알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그 열화 우라늄이라는 게 영어로 디플리티드 유레니움이라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자면은 자연 상태의 우라늄을 채취했을 때 거기서 이제 뭐 핵폭탄을 만들든지 그럴 수 있는 그 방사능 부분을 제거하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방사능 작용 자체는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쓰냐면은 거의 강도가 다이아몬드에 필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단단해가지고 전차 같은데 철판에다 쏘면 이제 당연히 뚫고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름이 열화 우라늄이잖아요. 네. 열화라는 게 왜 붙었냐면은
철판을 긁고 지나갈 때 이게 발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대로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거의 뭐 한 3,000도까지 올라간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내부를 다 그냥 부어버리는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탱크에 저 구멍 하나 뻥 뚫려 있는데 속에서는 통구이가 돼 있는 거죠. 엄청 무서운 탄이고 사실은 핵을 엄청 많이 생산한 국가만이 저 정도의 포를 개발할 수 있는 탄을 지급할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저 열화우라늄을 선택한 사실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싸요. 제 원자재. 왜냐하면 핵연료나 핵폭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폐기물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돈도 원가 절감까지 되네. 돈도 굳네. 좋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초당 수십 발이 초당 70발이죠. 네, 가서 꽂히니 와 정말 탱크가 일렬로 달려올 경우에는 지옥이 되겠네요. 저거 실사격을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봤어요. 그 승진훈련장에서 하는데 오더라고 저분이. 네. 오더니 그 유명한 한번 하니까 참 표적지 바바바바바바 하는데 정말 저거 맞고 싶진 않겠구나. 그런데 이 A10 사실 엄청나게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탄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봐도 막 와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천덕꾸러기가 됐던 시기도 있었어요. 사실 태어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내내 천덕꾸러기예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하자면. 왜요? 그래도 여러 곳에서 활약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이게 70년대 실전 배치였잖아요. 네. 근데 60년대 개발할 때만 해도 야전 부대 지대공 미사일이 막 많이 있지는 않았는데 70년대쯤 되니까 지대공 미사일의 비중이 늘어나는 데다가 심지어 사람이 들고 다니기까지 맨패드 네.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얘가 이 느리고 정말 코앞까지 접근해서 기관포를 써야 되는 이 지상공격기라는 놈이 심지어 공중전도 못하는 놈이 너가 살아남을 수 있겠니? 현대전에서. 그런 의구심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미 공군이 80년대가 되니까 얘를 어떻게 처분하지?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합니다. 한국 공군에 줄까 했더니 한국 공군도 검토한 끝에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정말 떠넘기려고 이리저리 고민을 했으나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1991년을 맞습니다. 바로 걸프전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때 우리 군이 안 받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요? 예. 솔직히 말해서 저거는 지상 공격 하나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지 비용이 그렇게 싼 기체도 아니에요. 사다못해 제가 소비하는 기관포 탄값만 해도 이 장난이 아닌데. 그거 한 10초 쏘면 네. 이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저렇게까지 정말 단일 목적 기체라는 거는 현대의 공군 중에 미국 정도로 규모가 큰 데만 모를까? 우리나라 그렇죠. 정도만 해도 솔직히 좀 버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지상의 방어 망이 구축이 돼 있는 경우에 이건 당연히 A10이 들어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죠.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영토가 지금 한 100배쯤 된다. 와. 그래서 들어오는 부대를 요격하기 위해 나가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 그러면 유용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이게 아무리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라도 맨패즈를 들고 숨어 있는 적은 제공권으로 제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들어오는 부대가 사실은 맨패즈를 싣고 와서 뛰어나와서 쏘기에는 A10의 활약을 막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긴 하지만 맨패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자주 대공포부터 자주 지대공 미사일 등 한마디로 우리나라한테 공격을 해올 적이라면은 야전에 지상군과 수반하는 근접 방공 세력이 굉장히 강할 테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련이 바로 그쪽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군대거든요. 사실 A10의 생존성이 의심받은 이유도 60, 70년대 사이에 이 소련의 야전 방공망이 어마어마하게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처음 개발할 때하고 이야기가 다른데 너 살아남을 수 있겠니? 약간 그런 의문이 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너 이거 받을래? Nope. 이렇게 한 게 잘한 거네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공짜로 준다면야 뭐 비행기 자체는 고맙긴 한데 공짜로 준다면 받아야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해체를 해서 팔 수도 있고. 문제는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서 발생하는 게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생산되고 나서 팔린 게 거의 미군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제조사가 이제 페어차일드 리퍼블릭이라는 회사였는데 이게 거의
80년대, 90년대 사이에 회사 자체는 도산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 자산만 지금 저 보잉이 가져가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품 가격이니 뭐니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고 뭐 개선될 가능성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지 관리 비용을 갖다 이걸 들이고 나서 굴리느니 제 생각에 차라리 아파치 헬리콥터를 더 사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 헬기가 낫다. 네. 예. 그러면 에이텐은 굴욕밖에 없는 겁니까? 예? 에이텐은 지금 다 아유, 굴욕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아까 홍익범 편집장님께서 91년 걸프전이 발발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에이텐이 도대체 어떤 실전 활약을 했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사실 A10이 제대로 된 활약을 한 사실상의 유일한 전쟁이 거의 걸프전인 것 같은데 이게 91년도에 이제 처음에 투입돼가지고 사실 활약 자체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그러니까 8,100회를 출격을 해가지고 작전 성공률이 95.7%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뭐 거의 다 긁어버리고 다시 다 성공적으로 돌아왔다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봐도 알겠지만 항공기 자체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불든 뭐 악천후가 되든 상관없이 이제 튼튼하게 잘 나갔고 또 중간에 뭐 운이 안 좋아가지고 뭐 대공포에 맞든가 뭐 뭔가에 피탄이 되더라도 성공적으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거의 전차만 987대, 장갑차 500대, 야포 926대, 트럭만 1,100대를 갖다 제거해가지고 사실상의 뭐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증명을 했습니다. 이 차 대전을 통해 근접 항공 지원의 중요성을 느낀 미군은 이후 지상 공격기 개발에 나선다. 미 해군은 A1 스카이 레이더를 시작으로 A4와 A6까지 다양한 지상 공격기를 내놓게 된다. 한편 소련 전차 부대의 물량전을 우려한 미 공군도 탱크 킬러로 불리는 A10을 개발하고 이후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을 상대로 맹활약하며 그 명성을 널리 알리게 된다. 자, 보십시오. 90년대 걸프전이라고 하면 지대공 유도미사일 이미 나와 있을 때입니다. 예?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라크의 무기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나 소련의 무기도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긴 하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습니다. 편집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게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이 A10이 공격을 한 시점, 그러니까 지상전이죠. 네네. 그 시점에선 이미 이라크군이 뭐 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군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던 시절이고 무엇보다도 개전 초기에 방공망의 상당 부분이 제압이 됐어요. 또 방공망 제압도 굉장히 미군이 열심히 했고 어떤 전제 조건이 있었으니까 활약을 한 거지. 만약에 그런 사전 작업 없이 그냥 몸빵을 하는 상황이었으면 A10도 좀 걱정스럽지 않았을까 싶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 감안해야 되는 게 사실 A10이 정작 걸프전에 가장 많이 쓴 거는 매버릭 미사일입니다. 기관포보다. 네네. 한마디로 어느 정도는 적 방공망의 영향보다 약간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원거리 타격 수단이 있었으니까 강한 면도 있긴 했겠죠. 누울 자리가 있어야만 뻗는 상태네요. 사실은 그런 건 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걸프전에서 활약을 했지만 또 퇴역 위기를 맞았다면서요. 사실 A10은 50년 가까운 운용 기간 내내 퇴역의 위기가 계속됐습니다. 미 공군은 솔직히 저걸 싫어했어요. 미 공군 입장에서는 공중 딱 단일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데 유지비는 그렇게 싸지 않은 저거를 빨리 치울 수 없나? 빨리 치울 수 없는데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네. 아예 방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적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이라크도 2003년 정말 몇 주일 만에 그냥 없어져 버렸고 지상군이. 아프가니스탄은 전통적인 개념의 지상군이 아예 없고 방공망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방공망에 맞을 걱정 없이 마음대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누울 자리네요. 그런 상황에서는 속도가 느려도 폭장량이 많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폭탄조차 쓸 필요 없이 기관포로 긁을 수 있는 그리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상군의 요청에 되게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저 A10 같은 근접전 항공기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날라와가지고 기관포로 탈레반 거점을 긁어버리고 가는
그러면 지상군이 환호를 보내는 이런 동영상 많아요. 근데 진짜 이게 무시무시한 게 우리 군과 적군이 다 보여요. 그리고 적군만 싹 쓸고 가는 그게 화면 실제 화면으로도 많이 공개가 되는 화면이 무섭죠. 많잖아요. 와. 그러다 보니까 결국 A10은 퇴역을 하기는커녕 2005년부터 생명 연장에 그렇죠. 수명 연장 및 성능 개량, 그러니까 JDAM 같은 GPS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A10C형으로 거듭나서 아직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드디어 A10이 이제 퇴역이 시작이 됐죠. 11월에는 이 오산 기지에 배치됐던 A10들의 전량이 퇴역 결정이 됐죠. 와, 전량 퇴역이고요. 아유, 할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궁금증은 어쨌든 A10을 대체할 거는 없을 것 같다는 게 모두의 인식인데 그러니까요. 누가 저걸 대체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미공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F-35A나 F-16으로 대체를 하든가 아니면은 MQ-9 저 무인항공기 같은 경우 그런 걸로 이제 대체를 하겠다고 이제 전투기들의 용도를 바꾸면 된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억지로 그냥 기능에 껴넣겠다는 거죠 뭐. 지금 있는 것 중에 뭐가 제일 비슷한가? 어쨌든 퇴역은 결정했는데 끼워 맞추기, 구색 맞추기로 뭔가 얘기는 해야 되는 용도입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한데 그 다음에 이제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엔가드라고 하죠. F-47이 이제 도입되면은 그거에 약간 임무를 갖다가 부여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로얄 윙맨이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자면은 전투기가 날고 있으면 뒤에 약간 새들처럼 따라다니다가 네. 이렇게 이제 같이 공격도 하고 이제 알아서 방어도 하고 이제 그러는 역할을 하겠다고 개발을 하는데 뭐 희망사항은 그거에다가 약간 역할을 부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과연 A10을 대체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A10의 포지션이 너무 확실한데 굳이 요즘에 그걸 쓸 이유가 있니? 근데 이걸 빼고 나면 이 자리를 대체할 게 있긴 있니? 약간 이런 딜레마의 느낌이 좀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A10 얘기를 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기체 중에 하나가 A10은 약간 멧돼지 느낌으로 간다면 이 매머드 느낌의 약간 이 공격기 있잖아요. LC-130. LC-130 이거 참 이거는 폭격기예요, 수송기예요, 공격기 뭐예요? 삼위일체입니다. 그냥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모든 삼위일체입니다. 게 가능한. 예, 그냥 하나로 합쳐서 보시면 되는데 약간 극단적으로 이 AC-130 건십, 포배 이게 지금 건십이라는 존재가 참 특이한 게 이게 당장 포를 달 수송기 되잖아요. 수송기 네. 베이스라는 것도 특이하지만 근데 이거는 표적을 오면은 빙 돌아요. 빙글빙글 돌면서 옆으로 쏘는데 그걸 왜 그러냐? 옆을 향하고 이렇게 보면 기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옆에서 뻗어나오는 가상의 직선이 원뿔을 그려요. 그러면 이렇게 돌면서 원뿔이 표적 지점을 향하니까 한마디로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같은 곳을 노리로 때릴 수 있는 거죠. 이거 예전에 기마 이 민족이나 부대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안에 있는 이 원을 타격하는 느낌으로 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기는 한데 이게 거의 자연스럽게 한 지점을 계속 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타격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최초의 건십은 저렇게 큰 건 아니었고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C-47 수송기 옆에 미니건 세 자루를 장착한 AC-47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전에서 이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보니까 그냥 좀 더 센 거,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 좀 더 강한 거. 그래서 결국은 C-130 수송기에 문자 그대로 포를 달아서 AC-130 건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AC-130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예, 한마디로 대포를 싣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대포 한 단어로 설명이 돼요. 105mm 포를 탑재했습니다. 그 왜 우리가 얘기하는 105mm 포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같은 탄을 쏘는, 즉 성능은 네. 기본적으로 같은 M102 곡사포에 네. 항공기형을 탑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가장 주력 포가 105mm 아닌가요? 뭐 주력포는 아니지만 많이 쓰죠, 아직도. 근데 그거를 우리는 트럭에 싣고 다니는데 얘는 수송기에 싣고 다니는 거죠. 이 105mm 포와 함께 원래는 40mm 기관포와 20mm 발칸포까지 실었지만 지금은 30mm 기관포를 싣고 있는데 사실 30mm 기관포와 105mm 포 둘만 해도 장난이 아닌 화력이거든요. 맞아.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헬파이어 미사일이나
뭐 SDB 같은 어떤 폭탄, 정밀유도 폭탄 거기에 그리핀 같은 정밀유도 미사일까지 한마디로 미사일로도 때리고 포로도 때리고 폭탄으로 때리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적을 아주 아프게 만드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항법 장비가 아주 좋고 그다음에 지상 관측 및 조준 화력 관제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하는 상황에서도 야간에 계속 맨맨돈을 지상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면서 지상군한테 그 지상에 어떤 일인지 알려주고 위협을 탐지하고 그러니까 특수전 지원 기체로서 정말 이만한 게 없는 거죠. 근데요. 심지어 얘는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거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거워요. 레이더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면 일본에서도 우리 얘 AC-130 뜨면은 레이더에 다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얘가 뱅글뱅글 돌면서 공격을 한다고? 활약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적의 어떤 전투기 위협이 없고 방공망 위협도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여건이면 저건 정말 그냥 죽음이에요. 저거에 떴다 그러면은 이게 그리고 저 105mm 포를 단 이유 중에 하나가 맨페즈 사거리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야간에만 거의 떠요. 왜냐하면은 맨페즈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육안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낮에는 사실 저게 뜨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1991년 걸프전 당시에도 이게 원래 밤에 계속 공격을 하다가 그러니까 화력 지원을 하다가 동이 텄는데도 아군의 화력 지원 요청이 있으니까 못 가고 남아 있다가 격추된 기체도 있어요. 실제로 베트남전 때도 맨페즈에 격추된 AC-130이 꽤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여건이 되면은 정말 저 AC-135만한 게 없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105mm 포를 쏘면요. 예. 결국은 지향 사격인 거예요? 아니면 자동 이 락원이 된 상태로 쏘게 되는 거예요? 락원이 된 상태에서 쏘죠. 아. 이게 얼마나 정밀도가 높냐? 1989년에 파나마 침공을 할 때 네네. 저걸로 장갑차를 한 발에 잡은 적이 있어요. 지상에 장갑차가 한 대 있어가지고 쏘자 그랬는데 빵 쐈더니 꽝 맞았네. 거의 그 레벨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양으로 몰아붙이는 그게 아니라 정밀도까지 겸비된 정말 무서운 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정말 이게 활약을 한 게 2015년에 아이시스가 준동할 때 이 아이시스가 유조차 100대를 끌고 불법으로 원유 밀수를 시도한 적이 있어요. ISIS 얘기. 그렇죠. 네네. AC-130이 뜹니다. 네. 그 100대를 그냥 긁어버립니다. 아. 선멸. 아. 그리고 최근에도 아마 시리아 정부군이 이제 반군한테 밀려고 후퇴할 때 네네. 그때 미군이 화력 지원에 나서서 그 차량 대여를 한번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파괴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 전쟁 때도 뭐 이런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 미군 부대 하나가 이제 포위를 당해가지고 적군한테 완전히 둘러싸인 상태에서 이제 근접 항공 지원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근처까지 와서 보니까 완전히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제 미군 중대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뭐 방법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냥 같이 밀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C-130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쐈는데 딱 가운데 있는 미군 부대만 놔두고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경멸을 했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군이 운용하는 공격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들의 공격기도 좀 궁금해졌어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군이 워낙에 A-10을 갖다 이제 성공적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네. 이게 냉전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경쟁 국가들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경쟁 국가라고 하면은 당연히 소련입니다. 소련, 네. 그래서 이제 소련이 지상 공격기 개발에 들어가서 나온 첫 번째 작품이 이제 저 러시아판 A-10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Su-25가 있습니다. 이제 수호이 설계국에서 개발한 비행기인데 사실 이게 그 외양은 A-10이랑 뭐 전혀 하나도 닮지 않았지만 네. 사실 컨셉 자체는 A-10이랑 좀 흡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기체도 지금 보면은 동체가 티타늄만큼입니다.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에이텐하고. 예. 예, 고릴라 콧구멍이 없어요. 고리가 콧구멍. 네. 그래서 일단 이것도 굉장히 그 동체가 튼튼한 편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30mm 기관포를 한정 이제 장착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무장 탑재량도 굉장히 큰 편이고, 이제 그 생존성에 뭐 중점을 뒀다 뭐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A-10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요게 별명이 프로그풋입니다. 개구리요? 예, 개구리 발이 되는데 이제 나토에서 자기들이 식별 코드로 이제 뭐 이거저거 붙이는데 보통의 경우 아무래도 적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베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플로거 뭐 프로그풋 뭐 이런 게 있는데 귀여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미지가 굳어버려가지고 이제 아군기가 봤을 때 우습게 보이라는 네, 약간, 약간 예, 이런 느낌. 그런 목적이 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상공격기가 약간 그 천덕꾸러기의 어떤 느낌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의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까지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치고 소련의 SU-25는 활약상이 있어요. 활약상이 있죠.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그러니까 197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소련이 침공했을 때 그때 많이 씁니다. 특히나 이 SU-25가 무섭다고 하기보다 중요한 게 이거는 첨단 기술이 거의 적용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만큼 웬만한 나라들도 쓸 수가 있는 그런 기체다 보니까 뭐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까지 가 퍼져가지고 많이 썼어요. 지금 심지어 최근에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이 SU-25는 양측이 어떻게든 쓰고 있고요. 날아다니는 AK-47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야기로 조금 돌아와서 한국 공군도 공격기 역할을 하는 FA-50이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또 K방산이 원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수출 효자로도 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예, 요새 특히나 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부터 좀 수출이 급증을 한 그렇죠. 것도 있는데 그 전부터도 사실 뭐 여기저기 꽤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FA-50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T-50 시리즈인데 그러니까 사실 훈련기라는 게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조종사가 이제 뭐 대학생이 예를 들어 처음 운전면허를 땄을 때 이제 운전을 처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아빠 나 운전 연습하게 차 사주세요. 이제 이거랑 같은 느낌인데 수입차를 사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집이 좀 넉넉하면 그래도 뭐라도 사줄 텐데 네. 집이 넉넉하지 않으면 되게 그러죠. 그냥 아빠 차 그냥 써서 그냥 이걸 연습해.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팔로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안 사는 나라도 굉장히 많고 퇴역 직전인 뭐 F-16 같은 거 전용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의외로 이제 FA-5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공격기 겸 지상공격기를 지상공격기 형상인데 이쪽으로 이제 판로를 바꿔가지고 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생각외로 이제 고객 국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라크가 24대를 샀고 폴란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저 48대를 샀고 최근에는 저 말레이시아가 18대를 이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이집트, 페루, 뭐 세네갈 같은 국가들이 이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뭐 그거 말고도 뭐 가격 경쟁력이 괜찮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곳들이 꽤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미래로 눈을 돌려서 앞으로의 공격기는 어떻게 변해갈지 그리고 약간 한계점이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이 미사일이 좋아지면 공격기는 쓸 데가 없잖아요. 굳이? 이게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공격기라는 어떤 기종이 옛날같이 그래 전문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전문적인 공격기는 수-25에서 끝나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공격기라는 전문 기체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 또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이라든가 제이뎀 같은 어떤 저가 유도 무기 네. 이런 게 크게 늘면서 굳이 가까이까지 몸빵을 각오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접 항공 지원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전문 공격기가 필요하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드론. 네. 드론도 있고 또 공격 헬기도 점점 성능이 발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하면은 과연 A-10이나 SU-25 같은 전문 공격기가 미래에도 살아남을 여지가 있냐의 그 의문은 있는데 또 모르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기종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러시아의 한 기체가 날아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서 제이뎀을 발사해서 격추가 되는 장면이 녹화가 된 적이 있어요. 맨페즈라는 게 공격 헬기일 거예요. 네. 근데 공격 헬기뿐 아니라 이 수호-25 같은 경우도 야전에서 근접 화력 지원하다가 맨페즈에 맞아가지고 격추되거나 격추는 안 되더라도 네. 파손돼가지고
어떤 임무 중단하고 귀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그러면 사실 가격 교환비나 뭐 이런 것만 따도 수천 대일, 수만 대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러시아군도 이제는 공격기는 진짜 이게 지금 Su-25가 지금 공격을 하는 패턴이 가까이까지 안 가고 전선에서 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시점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로켓을 쏴요. 그러니까 로켓으로 곡사 공격을 하고 자기는 적에게 노출되게 딱 도망가고. 근데 그것도 요즘은 많이 안 하고 지금 러시아 공군이 제일 많이 하는 게 Su-34 같은 어떤 초음속 전폭기에서 위성유도폭, 그러니까 미국의 제2댐에 해당하는 위성유도폭 FAB라고 하죠. 그거를 원거리 공격을 하는 그게 제일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러시아조차도 이젠 지상 공격 전문기체의 어떤 필요성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염두에 둘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0년 전만 해도 무인 항공기 그러면은 사실상 무인 항공기가 공격을 한다는 거는 거의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뭐 조만간 무인기들이 이 역할을 대체하지 않을까. 네. 막말로 격추당해도 뭐 사람 죽을 일도 그렇죠. 없고.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저희가 지상군을 도와주는 든든한 날개, 이 공격기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공격기가 주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 지상 공격기라는 용도 자체가 생긴 게 결과적으로 지상에 있는 보병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전쟁이 아무리 양상이 변하더라도 결국은 무기가 아니라 싸우는 건 사람이 아닌가. 예, 아직도 전쟁터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르는 포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지상 공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상 공격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A10 안 사길 잘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